2020년 2월 18일 화요일, 지금부터 라이브 비데이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비대위원장 변호사 양지열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이 모였는데요. 근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당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써요.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하는데 도로 새누리당보다 못한 상태라고 본다. 그런데 그럼 왜 갔을까요? 속 인터뷰에서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수 대통합의 주축인 유승민 대표는 출범식에는 왜 불참했을까요? 정치의 속내에서 유승민 대표의 속내 짚어보겠습니다. 비대위의 새 코너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서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기생충과 함께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낸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죠. 제목은 부재의 기억입니다. 비록 수상은 실패했지만 아이들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세월호 엄마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승준 감독 2부 속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원,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9번과 30번 환자 동선이 공개됐고요. 관련한 내용 잠시 후 뉴스 505에서 정상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네, 라이브 비데이 두 번째 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브 비데이에 여러분의 의견, 따뜻한 한마디 따끔한 질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데이지 않습니까?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로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비데이,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비장하게 음악을 깔아주면 이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라고 제작진이 이런 음악을 선곡을 했을까요? 아무튼 오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입니다. 뉴스 505 정상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딱 뵈니까 그래도 네. 두려웠던 시간이 잊혀지면서 든든해 보입니다. 우리 정 기자님 항상 든든해 보이세요. 네, 이게 비대위원장 분들이 거쳐가시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나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실세이시군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첫 순서를 열고 여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잠잠해질까 하는 기대들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네네.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31번째 확진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이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요.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처음이죠? 맞습니다. 네,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은 아예 처음인데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1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29번 그리고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 확진된 환자 3명이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31번 확진자는 코로나19를 의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영남껏 첫 환자라는 점에서 영남 지역 확산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입원 전에 이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이 대구 남구의 교회에서는 2시간씩 2번이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해당 교단이 신천지인데요. 이 신천지 측은 교회를 폐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뭐 찬송 같은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이런 많이 전파가 돼서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네요. 네,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침이 튀기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15일에는 동구에 있는 퀸벨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이게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예식? 네, 결혼식에 참석을 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가 이 하객으로 참석을 해서 함께 뷔페 식사를 한 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었고 또 아무래도 장시간씩 머물고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방역 당국이 좀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달 3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지난달 중국에 다녀왔다. 그래서 혹시 싶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만 오전 10시 반쯤에 숨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폐에서 출혈 흔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국은 이 A 씨가 지난달 3일 동안 이 중국 하이난으로 이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도 격리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검체를 바탕으로 6시간 정도 뒤인 이 오늘 저녁 8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의 어떤 명복과 함께 그래도 이 코로나19는 아니기를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방역만 밖에 있는 또 한 명의 사례이기 때문에 19가 아니었으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코로나 얘기 좋은 소식도 있죠. 퇴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2명의 환자가 추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퇴원한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는데요. 오늘 퇴원한 사람은 49살 중국인 12번 확진자 그리고 40살 중국인 14번 확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이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을 한 뒤에 지난달 19일 국내에 입국을 했고요.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14번 환자는 다음 날, 그러니까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31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입원 중인 환자들은 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31번 확진자는 아직 상태가 알려져 있지 않고 남은 확진자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분 정도 폐렴 증상이 있었지만 중증은 아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쪼록 다들 무사히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걱정이요. 일본 크루즈선 여기 494명인가가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만 99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에 오길 희망한 분들이죠. 네네. 우리 국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 중 귀국 희망자 4명 그리고 희망자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공군 3호기인데요. 오늘날 12시 1분 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했고요. 오후 4시경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국민들을 태우고 내일 오전 4시쯤에 출발해서 오전 8시 전후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군 3호기에는 의사, 간호사, 검역관, 외교부 지원 인력 등이 동승을 했고요. 이들은 전용기에서 내려서 요코하마항으로 이동한 뒤에 1차 검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 전후로 이송 대상자에 대한 관찰 및 의료적 지원을 하게 되고요. 국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검역 전에 이제 양성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이 국내로 이송하지 않고요. 일본 현지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될 때도 일본에서 의료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한국에 온 이후에는 14일간 역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대에 마련된 시설에서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많지 않은 분들이기도 하고 네네. 일본에서 증상이 보일 경우 일본에서 왜 머무르게 되냐 가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WHO에서 권고사항이 그 나라에서 발병을 하면 그 나라에서 다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소개해 주신 퇴원하신 중국인 분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치료 마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국제적으로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좀 다른 정치권 뉴스 하나를 다뤄볼까요? 이게 정치권 뉴스가 맞죠?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니까. 사회부 뉴스 같기도 하고 네, 정치부 뉴스 같기도 한데. 뭐 정치 뉴스나 사회 뉴스나 막 섞여 있어요. 네, 융합시대죠. 네, 융합시대이고 안 좋은 뉴스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네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제 미래통합당이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자녀 특혜 의혹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 성신여대가 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에게 이 재학 중에 해외 연수를 보내주려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뭐 학교가 학생을 해외 연수 보내줄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뭐 그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5년 5월 이 성신여대의 국제교류 처장이 직접 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메일을 보면요. 이 성신여대 관계자가 이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이 위스콘신대에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학생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다라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문의를 했는데 이거는 학교 업무 밖의 일이죠. 아니 굉장히 친절한 대학 관계자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친절하신데. 네, 사실 다만,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시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네. 만약에 좀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생이 대상이었으면은 뭐 이럴 미담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는데. 미담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메일 말미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신여대 국제교류 책임자가 위스콘신 대학의 한국인 교수에게 가로 열고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로 닫고요 다시. 메일에 괄호를 쳤어요? 네, 메일 끝부분에 네. 가로 열고 이제 사실 나경원 의원의 딸입니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건데. 그건 감추려는 거예요?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위스콘신 대학의 이 한국인 교수가 한 말이 예. 아니 가로 안에 쳤다고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라는 입장을 읽지 말라는 네. 얘기인지 꼭 읽으라는 얘기인지 저도 잘 헷갈립니다. 네,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성신여대가 장애 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하필이면 이 연수 첫 대상자가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 그 후보로 거론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미국 연수는 성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장애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그해 딱 한 번만 시행이 됐었다, 검토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이고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이런 게 참 많이 얘기가 되네요. 네네. 아직은 뭐 의혹일 뿐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했을 때 저 스스로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아직은 잘 입에 붙지 않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당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첫 의원총회였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첫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분위기가 좀 싸늘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의총 진행 형식 때문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한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이 새로운 보수당 측 인사들이 좀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의총 시작 전까지는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통합 후의 첫 의총인데다가 다들 이제 그 해피핑크, 네, 머플러라든지 뭐 넥타이라든지 다 맞춰 오고 온 상태여가지고 뭐 밝은 얼굴로 또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색깔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해피핑크. 예.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해피핑크. 네. 하지만 이 분위기가 10분을 못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의총이 시작이 되자 이 사회를 맡은 민경욱 의원이 의총에 참석한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의원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출신의 의원을 앞으로 불러서 인사말을 요청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그 맏형격인 정병국 의원이 이 인사말을 해달라는 것에 정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헤쳐 모여야 한 건데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에 앉아 있고 우리가 새로 들어온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무슨 입당 절차처럼 비출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새로 왔으니까 자기 소개해 보세요. 뭐 네, 자기 그런 자랑도 해보세요. 셈이죠.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모두 다 이제 새롭게 다시 만난 사람들인데 왜 우리만 새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총장 앞에 또 이 신입 의원들을 위한 지정석까지
장소까지 마련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좀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 정병국 의원이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싸늘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러면 뭐 다 같이 상견례를 하자라고 제안했고 이 오신환 의원이 좀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뭐 환영한다라고 화답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일 네. 아닌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통합이라는 얘기를 건 첫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기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날 의총 첫날인데 그 유승민 의원하고 지상욱 의원이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분께서 짚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소식도 전해주실 텐데 이건 무슨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네.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했는데 사실은 제명을 한 사람과 제명을 당한 사람이 같은 건 거죠, 이거? 네, 그렇죠. 네. 사실 예. 그 공무에 좀 가까운 뭐지 이게? 네, 그런 것 예. 같은데 이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셀프 제명을 했습니다. 예. 이날 제명된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9명이고 모두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김사마,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최도자 의원 등입니다. 개인이 아닌 이 정당 득표로 의석을 얻게 된 것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의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을 하지만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물론 이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 없는 만큼 이 제명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잘못을 했으면 이 당 자체의 징계기구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대표의 최종 결재도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일단 9명이 탈당을 했고요. 지금은 8명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이 지역구 의원 4명도 조만간 탈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는 사람들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 4명, 이 최입의 박선숙, 박주연, 장정숙 의원이 됩니다. 아니 그럼 바른미래당에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와 이 4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남아있게 되는 건데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요. 그런데 남아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역시 뭐 사실상 뭐 다른 당과 함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최입의 의원도 좀 다른 길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손학규 대표가 홀로 남아있는 그런 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연말이면 연말연시에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꼬박꼬박 틀어줬던 갑자기 그 영화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케빈이었던가 그랬죠. 야, 마지막 소식인데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뉴스 보고 화장도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였는데 사망하신 분들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전하지 못했던 소식인데요.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23분경 이 순천 완주고속도로에 있는 3회 2터널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이 불이 난 탱크로리가 3대가 잇따라 차들을 들이받아서 화재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탱크로리가 질산 24톤을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유독가스가 퍼지고 좀 불길이 치솟아서 터널 안에 있던 탑승자들이 좀 나오기가 곤란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자 4명 중 2명의 신원은 유류품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들은 일단 탱크로리 운전자 김모 씨 그리고 곡물을 실은 화물 차량 운전자 박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탱크로리에 깔린 SUV에서 발견된 시신 그리고 사고로 뒤엉킨 차량 속에서 꺼낸 시신이 훼손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국립과학수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요. 감식 결과는 2,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805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까 이제 그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30대 남성 소식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곳이 신림동이 아닌 조원동이다. 신림동이 꽤 넓은데 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신 분이 아마도 조원동 거주민 내지는 조원동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조원동이라고 합니다. 네. 정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시각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나와주세요.
네,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3회 2터널에서는 어제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도 이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빠르면 3, 4일, 늦으면 2주일 이상 이 일대 교통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에서 북남원 사이가 전면 통제돼 있으니까요. 주변 17번 국도를 이용해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진출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를 통제하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회하셔야겠고요. 오산 나들목 부근 5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충청권 회덕분기점 일대로 막히고 사고 구간을 지나서는 수원 일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를 못 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 하남분기점 일대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유승민 전 대표는 왜 출범식에 불참했을까? 먼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의 인터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합은 실패했고 저도 소통합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통합은 이루어졌고 네. 또 가장 통합의 주축인 유승민 대표는 불참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태극기 부대 등 친박 그러한 당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네. 보수 통합당에 대해서 도로 새누리당이다. 네. 그 지도부만 보더라도 전부 황교안 대표도 그대로 계시고 네. 뭐 거의 뭐 다 한국당 출신들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표가 결정하고 지도부에서 추인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유승민 네. 통합추진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승민 자신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지분과 공천 문제가 아직 디테일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굉장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엔 유승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보수 혁신에 대한 윤여준 전 장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보수 혁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이게? 아니 뭐 자기가 뭘 혁신하겠다고 요구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개혁하겠다, 뭐 혁신하겠다 말은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내놓은 게 없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추상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수십 년간 해온 입버릇처럼 해온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정말 진정으로 그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겁니까? 예?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억압한 역사적 사실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일이 있어요? 그 당이? 그 세력이 국민 앞에서? 없다고요. 그럼 시장경제도 시장경제 핵심이 뭡니까? 공정경쟁이에요. 그런데 한국 시장경제가 지금까지 공정경쟁이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이것도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게 설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탄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당 지지도가 빠져도 야당으로 지지도가 점점 안 옮겨갔잖아요, 그동안. 그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무수히 언론도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뭐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보수대통합당인 미래통합당에 속하지 않은 당은 어디일까요? 1번 자유한국당, 2번 새로운 보수당, 3번 새누리당, 4번 미래를 향한 전진당.
정답 보내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겼을 텐데 지금처럼만 나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겼을 텐데 지금처럼만 나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난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은 버리고 네 마음처럼 하늘 같은 자리에 또한 나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항상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를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 넌 미안해하고 있니. 널
네, 윤미래의 행복한 날을 듣고 오셨고요. 문자 몇 개 볼까요? 5483님, 오늘 오프닝 못 들었는데 혹시 오늘 비대위원장 양언니 양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백합니다. 맞고요. 예, 며칠 잠잠한가 싶더니 어제부터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소식 전하네요. 코로나 하루빨리 진정되길 기원합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죠. 김대근님은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열 변호사님 화이팅. 이거 예전에 국가정보기관에서 썼던 구호 아닌가요? 이 정보기관에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9988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진행 축하하고 노래나 한 곡 부르시죠. 가끔 비대위에서 엉뚱한 짓 했다가 해체되는 경우 있었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쏙 인터뷰로 저희는 가볼까 합니다. 쏙 인터뷰. 네,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 들어온다고 해서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수가 분열한 지 3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 하는데요. 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당은 도로새누리당이다.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도로새누리당보다 못한 상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피핑크가 잘 어울릴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래통합당 어제 공식 출범했는데 공식 색 상징색으로 해피핑크.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헬로키티가 떠오르는데 뭔가 근데, 그런 신선한 이런 느낌일 텐데 이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뭐 밀레니얼 핑크, 해피핑크를 갖다 붙이는데 네. 사실 어떤 느낌이냐 그냥 택시가 꽃담 황토색이라 하는 것처럼 사실 그냥 오렌지색인데 갖다 붙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해피핑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이 모르겠다고 하면 어때요? 아니, 저도 어제 통보받은 거라 가지고 어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 색깔이랑 로고는 어제 공개됐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에게도 그 전에 알려준 건 아니었고 대충 뭐 분홍색 언저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결정된 색깔보다 더 이제 약간 그 흰색이 많이 들어가는 색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약간 핑크에 가까운 핑크네요. 예. 그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도 소화할 때는 좀 지난.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사진에 제일 낫다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서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자, 어제 어쨌든 보수통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사실 3년 만이라고들 하는데 네. 어제 그 자리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사진도 찍히셨고 저도 봤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사실 통합에 대해 가지고 그게 과연 보수의 어쨌든 지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냐 아니면 중도 보수 또는 야권의 세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아직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역구 정당 그 사실 하나 두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하나 두는 형태로 바뀐 선거구제 대응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뭐 유승민 의원이나 제가 언급했던 연대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지형을 넓히기 좋지 않느냐라는 건 아직까지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사실 통합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부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의 위치 자체가 그 생각보다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기획 단계부터 지적됐지만은 도대체 기호 2번, 3번 위치까지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거냐. 지금 이제 호남 신당으로 예상되는 곳이 한 20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 신당보다 올라가면 20명 이상 이제 그 옮겨가야 되는 것인데 현역 의원들을 예, 그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두 가지거든요. 불출마하신 분 아니면 공천 잘린 분. 그런데 네. 불출마하신 분은 뭐 큰 결단 내리셨는데 거기다가 막판에 멀티로 옮겨가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 가신 분도 이미 나왔잖아요. 한 두세 분 있잖아요. 그렇게 가신 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잘리신 분들은 잘렸는데 너 거기 뭐 멀티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또 무리한 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실 몇십 명 되는 형태로 그 선거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전략에 그래서 뭐 사실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은 가장 수혜자는 안철수 대표가 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어제 출범한 신당의 최고위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오자마자 하고 계세요. 제가 선거 때는 제가 2012년 때부터 선거를 배우면서 항상 그 선거 잘하신 분들한테 배울 때는
고개 쳐들지 말고 항상 깔아라. 예. 고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예. 그러니까 절대 선거 국면에 있어가지고는 지고 있으면 더 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이기고 있으면 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왜냐 그게 제일 겸손한 자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의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제 내부적인 비판도 있지만 선거 전략도 포함한 발언. 의도된 그런 어떤 의도된 깔기. 발언이었다. 의도된 깔기. 왜냐하면 지금 그 바닥을 좀 더 찍어야 돼요. 오히려 더 찍어야지 된다. 제가 이제 처음 영입됐을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 하라고 이제 영입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8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2월 13일 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어요. 한나라당에서. 근데 그 뒤에 2달 뒤에 이제 과반 의석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총선까지 한 55일 정도, 6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근데 그 2달 동안 처절하게 이제 쇄신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언론에 이제 인터뷰 들어왔을 때 새누리당 때보다 못한 상태다라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저희도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오프닝에서부터 그 얘기를 뽑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하자는 거죠. 이게 축구를 볼 때도요. 그 객관적인 면부터 먼저 봐야 돼요. 예, 선수의 주력이 어떠냐, 킥력이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정신력 이런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분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자 의석수는 과거에 새누리당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으로서의 지위도 아니고 여당으로서의 지위도 아니고 막강한 대선 주자가 있었던 새누리당에 비해 가지고 대선 주자도 약한 편입니다. 지금 뭐 그거 외에도 보면 뭐 아까 말했듯이 선거제가 바뀐 것도 있고 여러 지형상 불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오히려 오산이고 과신이고 오산이 아니라 겉바람 든 거죠. 그거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 항상 지금 이미 뭐 죽을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통합을 두고 이게 국민들에게는 쇄신으로 비춰줄 수 있으려면 뭐 공천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고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 쇄신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새누리당을 뭐 물론 아주 결과적으로 2016년에 새누리당은 실패했지만은 2012년에 새누리당이 성공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인적 쇄신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 하나의 보수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나라당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 박세일 교수님이 제창했던 그 선진화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이제 당이 무장을 했었다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는 좌클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고. 좀 혼탁해져 버렸죠. 그렇죠. 어느 쪽이 어느 정당이 과연 보수냐 진보냐 구별이 안 갈 만큼.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단어를 먼저 오히려 선점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원래 있던 여당인데 좀 바뀐 느낌이 드네. 달라졌다. 오히려 야당이 쇄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 정당도 지금까지 그런 지점들을 몇 번씩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의 민자당에서 이회창의 신한국당으로 갈 때, 한나라당 갈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명박의 한나라당으로 갈 때 조금씩 이제 정강 정책 이런 걸 바꿔왔던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자유한국당 시기에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도화를 사실상 강령으로 삼았던 새누리당 시절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좀 우클릭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죠. 통합 이전까지. 이게 원래 어려우면은요. 국가적으로 민족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어려우면 좀 더 근본주의적인 이념들이 이제 그 주류가 되게 되는데 사실 보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추앙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지금 사실은 이번에 통합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오른쪽에 있다. 좀 뭐 강하다라는 쪽은 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의 통합은 잘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아침에 정병국 대표님도 약간 이의를 제기했지만은 이게 사실 신설합당이고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형성된 당인데 그 무게중심을 자유한국당에 가깝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저희가 예를 들어 운동장 학생들이 뭐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 넓이 제한돼 있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절한 위치인 학생 잡아가지고 기준해야 돼요. 그다음에 좌우로 정렬해야지 제대로 정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은 많은데 오른쪽 끄트머리 이상한 데다가 이제 기준 잡아버리고 좌우로 정렬해버리면은 운동장 밖으로 밀려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는 한국당 지금 지도부를 봐도 황교안 대표의 최고위원 7명, 뭐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한국당 체제를 그대로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여전히 기준점은 자유한국당 시절의 기준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모양만 아직까지는 통합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구성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학생은 많은데 기준을 계속 오른쪽에 잡으려다 보면은 운동장에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몰려 있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또
어쨌든 과거에 비해 세는 작지만 중도의 상징성 있는 안철수 대표가 가지는 공간이라는 게 그 학생은 극중주의라 그러잖아요. 예. 그 학생은 항상 가운데 서 있어요. 네. 옆에 사람이 좀 적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아니, 그래도 교수님 출신인데 예. 학생이라고 하시면 뭐 그래도 뭐 기준을 드는 건 학생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신당에 만약에 가운데 저기가 기준이다라고 국민이 찍게 되면요. 그건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 미래통합당이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옮겨가지고 기준을 찍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얘기가 더 많은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 학생들이 알아서 오른쪽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뭐 떠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유승민 지금 전 대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유승민 대표, 네 사실 유승민 대표가 뭐 어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원래 한 번씩 정치적 판단하신 뒤에 잠시 이제 침묵기 또는 아니 원래 숙고하는 뭐 편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 원래 사색적인 사람이에요 좀. 그러니까 날이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예. 그리고 통합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안 나오셔야 됐을까? 근데 이번에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모두 언급했듯이 유승민 의원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어쨌든 선거 전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때 이제 통합론이 연대론이 있을 때 던졌던 원칙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보수 야당의 의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뭔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해 통합 무쇠. 통합 무색? 무쇠. 무쇠? 앵무새. 통합만 하면 이긴다. 통합만 이긴다. 아 통합 무쇠? 네. 통합만 하면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통합만 해 우선 그러면 무조건 이겨 이렇게 하는 분들은 유승민 대표와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통합 무쇠적인 마인드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통합을 해도 과거의 새누리당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민주당이 최근에 약간 자책성 몇 번 이제 행동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최근에 임 교수님 예, 관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통합 무쇠적인 자세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인터뷰를 듣다가요 4747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미래통합당을 보니 평소에 전화통화조차 없는 사이 좋지 않은 사형제가 임종을 앞둔 아버지 유산 때문에 병원에 모인 느낌이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건 그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는 그 부족.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미래통합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 많이 한 거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서 가장 큰 덩어리고 현실적인 덩어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실책이 없다면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기대하는 쪽에 흐름이 움직임이 미래통합당에서 생길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작하는데 또 스테이 얼라이브 살아남아라 뭐 이런 음악을 제작진이 깔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가져온 주제랑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오늘 사실 돈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네요. 네.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게요. 요즘 선거철을 맞이해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좀 뉴스를 보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그 당 이름이 바뀌어 있고
새로운 당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루에 막 2개씩 당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중에 어떤 당은 뭐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정당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략적 이해관계나 노선에 따라서 뭐 합당을 하기도 하고 탈당, 분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당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죠. 이 국고보조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 내세우는, 우리 그냥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겉으로 명분으로 내세운 것과 실제 이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렇죠. 실제는 혹시 돈의 흐름에 가까운 쪽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들고 오신 거네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4일 날 정운천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본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전날까지 이 당의 의석수가 4석이었거든요. 네. 정운천 의원이 합류하면서 5석이 됐는데 14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올해 1분기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 미래한국당이 이날 5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 정운천 의원이 입당하지 않았거나 다음 날 입당했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석이 늘어나면서 거의 30배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25억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당이 쪼개지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8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거의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나냐면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 때문인데요. 이게 정부는 매년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각 정당에게 경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먼저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교섭단체들은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요. 또 5석에서 19석을 보유한 정당에게는 총액의 5%를, 그리고 5석 미만 정당에게는 총액의 2%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또 뭐 별도의 세부 지급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20 그리고 5예요. 그래서 요게 그 보조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석을 넘냐, 5석을 넘냐, 5석이 못 되냐. 그렇습니다. 5%, 2% 크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지급하고 또 남은 돈의 50%를 의석수에 비례해서 또 나머지의 50%는 직전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당 보조금이 지급됐던 14일 기준으로 각 당이 얼마씩을 받았냐를 살펴보면요. 그 교섭단체 2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뀐. 그렇네요. 예, 그렇죠. 구자유한국당, 그 신미래통합당 그때 같은 경우에 정당 보조금을 받을 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생기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2당은 총 36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고요. 의석수가 5석에서 7석으로 돼 있는 대한신당, 새로운 보수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요. 의석수가 1명인 정당이 총 3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는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1명인데 2억 원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세부 규정 때문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를 받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2%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그 돈을 받았는데 전진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배분으로 4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요. 또 1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빵원을 받았어요. 이유가 왜요? 뭐냐면 그 작년 회계 보고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감액을 좀 당해서 그 원래는 4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공화당 돈도 많이 뭐 이런저런 행사하시느라고 쓰셔서 급할 텐데. 또 모금도 많이 하시니까요. 또 뭐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리라 보고. 몇 억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다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또 많이 드려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올해는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또 선거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총액이 44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 보조금 액수와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고 그 나눠지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상 보조금과 달리 한 번에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되는 날짜가 다음 달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변수를 좀 예상을 해보면 지금 그
뭐 이른바 호남 3당이 지금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이제 통합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교섭단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뭐 더 추가적으로 파견을 하면 그래서 20석을 만들면 이 당 역시 교섭단체가 돼서 이제 더 많은 그 정당 보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섭단체가 생기는 것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교섭단체가 3월 30일 기준으로 2개가 더 늘어나면 이 두 당은 각각 50억이 넘는 그 보조금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제가 이제 숫자에 좀 약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걸 설명하시고 쭉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각 당들이 한 사람이라도 끌어달려고 하는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그런 정리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다행인 소식이 있네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저 편집장님 오시기 전에 중국 여행 후에 폐렴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던 30대 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인 소식입니다. 오늘 그 정주식의 뉴스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6시에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